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일 종족의 역사내란 그 9번째 챕터인 문재인 정부의 역사 내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한번 반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기가 취임을 한 후에 첫 국방부 업무 보고가 2017년 8월 28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두 가지 사항을 지시를 했습니다. 첫째, 광복군과 신흥보건학교 등 독립군 전통을 육사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우리 군 역사에 편입시켜라. 둘째, 국군의 날을 10월 1일에서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지시를 했습니다. 2018년 1월에 김한태 육사 교장은 3월 6일로 예정된 육사 74기 졸업 및 임관식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청와대에서 이번 졸업식 주제를 독립군과 광복군으로 해달라,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청와대의 요청에 의해서 육군사관학교는 바로 이 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홍범도, 김자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이 5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홍범도 같은 경우는 자유시 참변이 벌어졌을 때 적군에 가담해가지고 우리 독립군을 몰살하는 편에 섰던 사람이고, 후에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했던 명백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김자진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주에서 한국인 교민을 상대로 폐악질을 일삼다가 암살당한 만주벌의 마황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회영은 아나키스트로서 임시정부를 부정을 하고 닥치는 대로 암살 테러를 하는 이 어둠의 조직을 운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문재인 청와대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인물 흉상을 육사에 세우라고 지시를 한 것은 바로 육사를 항일 독립운동의 기지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바로 이 5인의 흉상 설치 작업이 한창이던 2018년 2월 19일 날 육사 홈페이지에 백선엽 장군을 주제로 한 웹툰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라고 하는 이 웹툰이 한 30회 분량이 올라와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 백선엽 장군의 웹툰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3월 1일 날 육사 생도 교육관 앞에 앞서 말씀드린 5명의 흉상이 들어서서 제막식이 거의 됐습니다. 저 사진처럼 말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육사 생도들에게 대적관, 그 다음에 국가관을 정립을 하는 과목이 6.25 전쟁사, 북한의 이해, 군사전략 같은 3개 과목인데, 이 3개 과목을 그 전까지만 해도 공통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제 6.25 전쟁사라든지 북한의 이해 이런 것들을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10월 1일에서 광복군 창건일로 바꿔라, 이런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권칠승 의원을 발의자를 해가지고 국군의 날 변경 결의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국군의 날은 바로 10월 1일이 바로 국군의 날입니다. 바로 그날을 국군의 날로 정한 것은 이승만 정부였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그 많은 날들을 제외하고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10월 1일이 우리 국군이 6.25 때 북한 지역을 수복하기 위해서 북진을 개시한 날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식으로 조인된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8월 8일 날 서울에서 가조인이 됐고, 그 가조인된 내용에 의거해 가지고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조인을 한 날이 바로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이라는 국군의 날 안에는 우리 국군이 북한을 수복하기 위해서 북진을 개시한 날인 동시에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의 뿌리인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정식 조인한 날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두 가지 역사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관점은 좌파들이 아주 그야말로 너무나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주제 아니겠습니까? 10월 1일은 북한의 자유의 바람, 통일의 거대한 행보를 시작한 날이자 한미동맹의 출범을 상징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날이니까 이 주사파라든지 북한 추정 세력들에게는 정말 기억하기조차 싫은 아주 끔찍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반국가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 본심을 숨기고 민족 감정, 반일 감정 이런 걸 앞세워 가지고 야 10월 1일이 말이야 이게 뭐 좀 이상한 날 아니냐, 그러니까 광복군 창건일로 국군의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죠. 이어서 문재인 정부는 육사의 뿌리인 군사영어학교를 끝없이 공격하고 모욕하는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30년사, 50년사 이런 책을 보면 육사의 뿌리가 1945년 12월 5일 날 미 군정이 개교한 군사영어학교가 육사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영어학교가 친일파의 소굴이다라고 공격을 하고 육사의 모체를 군사영어학교가 아니라 신흥무관학교로 바꿔야 된다라고 선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군사영어학교가 존속한 기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45년,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존속을 했는데 5개월 동안 존속을 하면서 졸업생 110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 졸업생을 분석을 해보면 110명 중에 과거의 군 경력이 일본군이었던 사람이 87명, 만주군이 21명, 광복군은 1명, 중국군은 1명. 그러니까 군사영어학교에 입교를 해서 졸업한 사람 중에서 숫자가 가장 많은 게 일본군 출신인데 일본군 출신 87명을 또 상세히 분석을 해보면 학병 출신이 65명, 일본 육사 출신이 13명, 일본군 하사관 출신이 9명 이렇게 됩니다. 학병 출신은 당시 한국인 중에서 전문학교 이상 다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학병으로 갔기 때문에 한국인 중 학력이 가장 높았고 그 숫자도 일본 육사라든지 만주군 출신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그 대학이나 전문학교를 다니다가 입대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비자발적인 이유로 내가 뭐 가고 싶어서 갔다기보다는 뭐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간 측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그 육사라든지 뭐 만주군관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만 학병 출신들은 뭐 끌려간 사람들이 상당히 대다수를 이뤘다는 뜻이죠. 이처럼 대부분이 비자발적인 요인으로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혹은 끌려간 상황이 돼서 입대한 사람들을 야 이거 일본군 출신이가 너희는 친일파야, 이런 사람들이니까 국군 역사에서 지원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의도를 가진 선동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군사영어학교 출신들이 국군의 모차인 남조선 국방경비대의 창설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6.25 이전까지 창설된 25개 연대가 있었는데 그 25개 연대 중에서 24개 연대의 창설 지휘관이 군사영어학교 출신이었다. 게다가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3대와 6대를 제외한 16명이 군사영어학교 출신이었고 6.25 때는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서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같은 핵심 요직을 맡아가지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낸 아주 정말 대단한 그 역할을 했던 그런 학교인데 이러한 대단한 역할을 한 존재를 신일파의 소굴로 낙인 찍어가지고 육사에 뿌려서 지원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군사영어학교 대신 들어서려고 하는 신흥무관학교는 또 무슨 학교일까요? 정말 웃기게도 2018년 6월 8일 날 육사의 화랑연병장에서 신흥무관학교 설립 107주년 기념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이날 육사생도 1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사생도들이 육사 군악대와 대호를 맞춰가지고 연단에 있는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에게 충성구호를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언론은 이날 행사를 신흥무관학교 전통이 국군으로 개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육사 생도들이
충성구호를 바친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주요 간부진을 제가 이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아주 좌파 인사들로 도배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임대표인 윤경로 씨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공동대표가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이 사람도 아주 대표적인 좌파 인사죠. 그 다음에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분도 뭐 좌파 국사학자입니다. 또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창이라는 분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고, 또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세리라는 사람은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이고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또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방학진이라는 사람은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라는 이 간부진이 좌파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좌파 인사들에게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충성구호를 외쳤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웃어야 되는 일입니까? 울어야 되는 일입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육군이 이제 깨갱하고 나섰습니다. 2018년 8월에 육군은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을 위해서 120분짜리 창작 뮤지컬 신흥무관학교를 제작을 해서 전국 순회 공연에 나섰습니다. 2019년 2월 27일 육사 75기 졸업 인관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안 하고 친서를 보냈는데, 그 친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발견이 됩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역사적 뿌리는 100여 년 전의 신흥무관학교에 이른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육사 30년사라든지 육사 50년사라든지 그동안의 육군사관학교의 역사를 밝힌 책에는 군사영어학교가 자기네들의 뿌리라고 돼 있는데, 이걸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것을 신흥무관학교로 바꿔치기를 한 것이죠. 바로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을 통해 가지고 육사의 뿌리가 신흥무관학교라는 그런 내용이 공식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흥무관학교는 그 뿌리가 어떻게 된 걸까요? 1911년 6월에 망명한 민족운동가들이 만주 길림성 유화연 삼원보에 설립한 신흥강습소가 그 뿌리입니다. 1912년에는 통화연으로 이전을 했고 13년에 건물을 신축해서 신흥중학교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개칭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3.1운동이 벌어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흥무관학교로 오니까 저 유화연 고산자의 고등군사반을 열어가지고 독립간부를 양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합리화와 칠도구 쾌대모자에 분교를 만들어가지고 초동군사반 훈련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를 연구한 사람들은 1911년 6월 문을 연 이래 1920년 7월 폐교하기까지 약 9년 동안 3,500명 졸업생을 배출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지 졸업을 했는지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나 사료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졸업생이 몇 명인지, 누가 진짜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했는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신흥무관학교 관련된 내용은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창작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한 아무도 모르는 창작의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무려 3,500명인데 이 3,500명이 우리 독립군과 광복군의 주요 간부로 활약을 했고 청산리 대첩에 주역을 했고 의열단 투쟁의 중심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이걸 입증을 하느냐?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런 얘기를 나는 들었다더라. 카더라 통신을 근거로 해서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 꾸며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신흥무관학교는 우리가 신흥무관학교로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 무관학교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관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 7월에 폐교된 후에 교관하고 졸업생 400명이 교성대라는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지청천과 김승빛 이분들은 이제 교관을 했었는데
청살리 전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청살리 전투에 일본군의 포위망을 간신히 탈출해가지고 홍범도 부대를 따라가지고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을 했는데, 바로 이 자유시 참변 당시에 이 신흥문학교 교도대가 한국 독립군을 몰살하는 러시아 적군 편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철저히 지금 은폐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흥문학교의 나쁘끄러운 역사에 의하면은 신흥문학교가 백두산 서쪽 기슭에다가 백서농장이라는 것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380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80명 중에서 식량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가지고 350명이 영양실조나 질병으로 죽거나 정상적인 그 활동을 못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1919년 7월에는 마적단이 고산제 신흥무관학교를 습격을 했습니다. 명색이 무관학교인데 마적단이 습격을 해가지고 교감 윤기섭, 교관 박장섭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생도를 납치해가는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무슨 신흥무관학교예요? 뭐예요? 또 1919년 8월에 함리아의 신흥무관학교에서 재학생들이 이 학교 졸업생인 윤치국이라는 사람을 밀정으로 의심해서 때려 죽이는 그런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또 만해 한용우는 연락도 없이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갔다가 상도들에게 폭행당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게 신흥무관학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자, 자유시 참변 당시에 신흥무관학교 이 교도대 출신들은 바로 러시아 적군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몰살당하는 그런 위험은 피했죠. 그래서 이르쿠츠크로 쫓겨가가지고 러시아 적군 산하로 편입이 돼가지고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청천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군사간부 양성을 위해서 여단 내에 만들어진 이 군관학교 교장을 맡았다가 간신히 이제 거기서 나와서 다시 만주로 돌아가는 바람에 횡익을 피했습니다. 또 교도대 소속에 돼 있었던 오광선 같은 사람들은 해방이 된 이후에 한국에서 육사를 거쳐가지고 대한민국 장교로 임관을 한 그런 사례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김승빈 같은 사람 경우 이르쿠츠크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소련에 정착을 해서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소련군 장교로 입대해가지고 소련을 위해서 투쟁을 했다. 1945년 8월에 김승빈은 소련군의 만주 공격 작전에 참가를 해가지고 붉은별 훈장 등을 비롯해서 6개의 무공 훈장을 받고 1958년 소련군 대좌로 전역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김승빈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습니다. 제가 이 국가보훈부의 공훈 공적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김승빈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나 보니까, 이 사람이 자유시 참변에서 러시아 적군 편에 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르쿠츠크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내용이라든지, 소련군 장교가 돼가지고 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이라든지, 소련군 장교로 활동을 했던 이런 사실들은 다 빠져 있어요. 이처럼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자유시 참변에서 한국 독립군을 몰살하는 러시아 적군 편에 가담하지를 않나, 또 일부 사람들은 김승빈 같은 사람들처럼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소련군 장교가 되지를 않나, 이처럼 아주 역사의 굴곡이 심각한 신흥무관학교를 육사의 뿌리로 삼으면 이 육사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정신을 가진 정부라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참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해방 후에 환국을 한 이시영은 신흥무관학교 부활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47년 2월에 신흥전문학원을 설립을 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한 이후인 1949년 2월에 신흥전문학교가 신흥대학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회, 2회 졸업생을 배출을 했고, 그 와중에 6.25가 터져가지고 이 학교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1951년 5월에 조영식이라는 분이 인수를 해서 1960년에 대학교 이름을 경희대학교로 바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흥무관학교의 정통성을
바로 경희대가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육군사관학교가 이거 우리의 뿌리가 바로 신흥무관학교야.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는 우리가 정통성이 있어 라고 나서면 경희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냥 깡그리 깔아 뭉개고 육사의 정통성, 육사의 뿌리는 신흥무관학교야 라고 억지 날조를 하는 일이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 3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99주년 기념사에서 광복군을 대한민국 최초의 정규군대이자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광복군이 창건된 것은 1940년 9월 17일이었습니다. 이날 임시정부가 100여 명의 대원을 모아가지고 광복군을 창군하게 됐습니다. 광복군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인데 지금 이 임시정부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중국 땅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 관할인 아래에서 남의 나라 군대가 창군된다는 것은 중국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941년 11월 19일 날 임시정부는 도저히 이 100여 명에 불과한 광복군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정부하고 한국 광복군 행동 준승이라는 것을 수용을 합니다. 중국군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가 광복군의 무기와 장비와 급여 일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국 광복군의 지휘권, 통수권을 중국 정부에 넘긴 것이죠. 광복군 행동준승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은 뭐냐? 한국 광복군은 중국군 참모총장의 명령과 지휘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제1항입니다. 제2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명의상으로만 광복군 통수권을 갖는다. 이 조항에 의거해서 우리 광복군은 중국 정부의 이 군사 원조와 자금 원조를 받는 대가로 이 광복군 내 거의 모든 장교 직책을 중국군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독자적인 군사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죠. 이처럼 광복군의 지휘 통수권을 중국 정부에 이양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사뭉이라는 좌파 이 언론인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우리가 중국군의 명령과 지휘 감독을 받을지언정 일본군을 경멸하고 조국의 자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싸우는 것이 중요하지. 광복군의 지휘권, 통수권이 누가 행사하는데 그게 중요하냐. 이런 거 우리가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좌파 진영은 이승만 대통령이 6.25 초기에 한국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한 것을 두고 자주권의 폭이니 뭐니 하면서 별별 정말 못된 발언들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매국노로 지금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한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광복군의 지휘권 통수권을 중국에 이양한 것은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은 그러면 천하의 정말 몹쓸 짓이라면 광복군 지휘권 통수권을 이양한 것은 그러면 잘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백주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정 요인들이 광복군의 통수권과 지휘권을 중국에 넘긴 것은 바로 조선 500년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중화사관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임정 요인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추진했던 세력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 중국에 의탁을 했습니다. 조중 반제 연대론에 의거해서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인들이 지도하는 중국혁명, 항일전쟁에 참여한 것이죠. 바로 그들은 중국과 손잡는 것이 바로 독립을 이루는 길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기 영토 내에서 자기네들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에서 광복군 조직을 허용한 거, 그리고 광복군의 활동비와 무장을 책임진 이유는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비참하게 패전한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거해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습니다. 때문에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패할 경우에 한반도를 또다시 중국 세력권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조선시대나 다름없는 종주권을 행사해야 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종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선행투자 개념으로 우리 임시정부를 후원했고, 그 임시정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광복군에 대한 지원을 한 것이죠. 그리고 광복군은 독자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주요 장교들은 중국군이었고, 그리고 중국군이 바로 통수권과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광복군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임정의 군대였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0명 정도로 출발을 했던 우리 광복군이 1년 후에는 최소 3개 사단으로 확대한다 라는 아주 거창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1945년 4월 임정문서를 보면 광복군 숫자는 33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339명도 중국으로부터 물자를 더 많이 타내기 위해서 가족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시켜 가지고 부풀린 것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광복군 숫자는 이 339명보다 훨씬 더 적었을 것이다. 이게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한 이 임정이 광복군을 놓고 서로 자기 휘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벌이는 그런 상황을 바로 이 장준하라는 분이 돌베개라는 책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를 했습니다. 장준하 씨는 일본 합병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중일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탈영을 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가가지고 광복군에 이제 투신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중경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중경의 이 임정 요인들이 자기네들을 찾아온 이 학병 출신들을 서로 자기 휘하에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물고 뜯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폭로를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곳 충칭을 떠나 다시 일본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일본군에 들어간다면 꼭 일본군 항공대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일본 항공대에 들어간다면 충칭 폭격을 지원해서 임정청사에 폭탄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선생님들은 외놈들에게 받은 서러움을 다 잊으셨단 말입니까? 그 서력의 뜻이 아직 불타고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임정이 내당하고 겨누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곳을 찾아온 것은 조국을 위한 죽음의 길을 선택하러 온 것이지 여러분의 영물이 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를 놓고 이렇게 싸우십니까? 하고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돌베개에 등장을 하는 걸 보면 이 임정이 그 당시에 얼마나 분열하고 있었는지 그 일면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해방 후에 귀국한 광복군은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에 비해서 나이도 많고 현대적인 전투기술을 교육받지 못해가지고 국군의 주류에서 밀려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국방경비대를 미국의 용병 집단이라고, 친일파 집단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아주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국군에 입대하는 것조차도 기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복군 출신 중에서 국군에 참여한 사람은 유동열이라든지 이범석이라든지 안춘생이라든지 송호성이라든지 몇몇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인이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도 잘 모르는 광복군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한국군이 우리 광복군이 빛나는 무장투쟁을 해가지고
우리 독립을 이뤄냈다라는 주장은 적어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면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광복군의 작전지휘권은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었고 중국군 장교들이 광복군의 거의 대부분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 그러한 광복군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초의 정규군대이자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로 만들기 위해서 김원봉을 아주 상징적 인물로 내세웠습니다. 김원봉은 1919년에 신흥무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서 몇 개월 동안 군사학이라든지 폭탄제조법을 배워가지고 자퇴를 해서 같은 해 11월에 의열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의열단은 주로 암살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전문으로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것도 전부 이제 숫자가 줄어드니까 1938년 10월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선의용대라는 걸 조직했습니다. 약 300명 정도 되는 대원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 정부 산하에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모든 활동비, 복장 이런 건 다 중국 정부가 제공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공산 프락치가 침투를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대원들이 연안에 있는 중국 공산당 산하로 탈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김원봉도 그때 이제 같이 연안으로 탈출하려고 했는데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이렇게 보니까 김원봉 저 친구는 그냥 아무나 툭하면 갔다가 암살하고 하는 이런 위험분자니까 김원봉 당신은 우리가 와도 맞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낙오를 하게 됩니다. 갈 곳이 없어지니까 어떡하겠어요? 중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소수의 잔류 세력을 이끌고 임정에 참여를 함으로써 임정이 이제 또 이 좌우 합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임정에 참여를 했으면 임정 주석인 김구 주석과 광복군 총사령관을 맡고 있었던 지청천의 그 지휘 통제를 받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김구 주석하고 지청천 사령관의 지휘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해가지고 아주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해방 후에 귀국을 해가지고 임정하고 결별을 하고 국내에서 좌익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월북을 해가지고 북한의 이 정권 창설에 참여를 해서 북한 초대내각에서 국가검열상, 우리 지금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아주 끝발 좋은 부서입니다. 여기에 임명이 됐고 52년 3월에는 미제 약탈자들과 그 주구들에 반대하는 조국 해방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다라고 해가지고 김일성으로부터 노력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1952년 5월에는 바로 북한 정부의 노동상 장관직에 오른 것이죠. 그리고 57년 9월에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우리로 치면 이제 그 국회 부의장 정도 되는 직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만은 1958년 11월에 월북한 공산주의자들하고 함께 국제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물을 문재인 정부는 독립유공자로 만들어가지고 국군의 뿌리다라고 뭔가 그 공작을 하려다가 국가보훈부에서 이 사람은 절대로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바람에 독립유공자로 만들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자, 이제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만들려다가 실패를 하니까 그 대타로 내세운 것이 바로 홍범도라는 사람입니다. 홍범도는 또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평양 근교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15살 되던 1883년에 평양가명에 나팔수로 입대를 해서 이제 이 군인의 길을 걸었는데 이 병전 생활을 하던 도중에 상관을 구타하고 탈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봐도 이 홍범도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다 설치한다는 건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관을 구타하고 탈영한 사실은 학자들의 연구한 내용을 보면 그 홍범도가 어떻게 뭘 한 사람이다라는 건 다 나와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에요.
상관을 구타하고 탈영한 사람을 정말 영으로 만들어가지고 육사교정에다가 이런 사람을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라고 흉상을 세우는 게 이게 제정신 가지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그 탈영을 해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황해도 수안군에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종이 제조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주인을 또 때려눕히고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금강산에서 승려로 출가를 했어요. 승려 생활을 하던 중에 또 비구니하고 정이 맞아가지고 비구니를 임신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비구니가 배가 불러오니까 이제 절에도 못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또 잠적을 해가지고 개마고원으로 가서 병졸 시절에 배운 사격솜씨로 포수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게 사생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을 과연 육사 생도들에게 정말 이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흉상을 세우는 게 이게 제정신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한경도에서 직업포수를 하면서 여기서 일본군하고 전투를 해서 독립운동을 조금 하긴 한 것 같아요. 이어서 연해주로 이제 망명을 해가지고 홍범도는 이동희의 한인사회당하고 연계를 맺고 공산주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참여를 했다가 거기서 포위망을 단신이 빠져나와가지고 자유시로 이동을 했다가 자유시에서 바로 우리 독립군들을 몰살하는 러시아 적군편에 가담을 했다가 우리 독립군을 몰살시키는 이런 편에 가담을 했던 사람을 우리 육사교정의 독립영웅이라고 지금 흉상을 세워놔서 이거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 흉상 치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뜻을 아직까지 못 이뤘죠. 바로 홍범도는 자유참변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르크츠크로 이동을 해가지고 고려혁명군 제1대장에 임명돼가지고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1922년 1월에 코민테른이 주최한 모스크바의 극동인민대표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회가 끝난 다음에 레닌하고 면담을 하게 됐어요. 바로 그 레닌은 홍범도에게 우리 러시아 적군의 이 혁명 정권에 협조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금화 100루블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 입고 있는 저 군복 그리고 홍범도라는 이름이 새겨진 권총을 레닌으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바로 지금 저 소련 군복과 권총을 차고 있는 사진이 바로 육군사관학교에 자랑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적백내전이 끝나자 러시아 정부는 쓸모없어진 고려혁명군을 해산을 했고 해산하고 나니까 이제 이 홍범도는 이제 갈 곳이 없어지니까 소련에 정착을 해가지고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스탈린에게 이제 중앙아시아로 강제 추방이 돼가지고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라는 곳에서 1943년 10월 25일 날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한 홍범도의 유해를 2021년 광복절을 맞아가지고 송환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수송기를 파견을 하고 그 특별수송기가 우리 영동으로 들어오니까 전투기가 호위 비행을 시키지를 않나. 그리고 홍범도에게 건국은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설했습니다. 1962년에 박정희 군사정권은 홍범도에게 건국은장 2등급인 대통령장을 추설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보다 더 한 등급을 올려서 대한민국 그 건국은장 중에서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서함으로써 홍범도는 건국은장에 관한 한 이승만, 김구 이런 대열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 건국은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연설을 했느냐? 홍범도 장군이 걸어간 그 길은 자유와 평화, 정의와 평등을 향한 장엄한 여정이었다. 장군께 드리는 건국은장은 장군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이다. 장군의 정신이 뭐예요? 우리 독립군을 몰살하고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한 그런 사람의 정신을 기리겠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홍범도가 공산주의의 길을 걸었지 언제 자유와 평화, 정의와 평등의 길을 걸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홍범도가 걸은 길은 자유민주의 길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에게 공군장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서하고 육사 교정에다가 훈상을 설치해가지고 육사 생도들의 귀감으로 삼도록 만드는 그 행위가 저는 이거는 정말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육사 생도들은 아직까지 좀 저 흉상을 치워내는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대한민국 동료 독립운동가들을 몰살하는 편에선 공산주의자를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추앙하면서 장교의 꿈을 키우도록 지금 강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김원봉이나 홍범도의 공통점은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운동과는 정반대 노선을 걸었던, 정반대 노선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좌파사관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득권자나 외부 침략자와의 투쟁이나 저항에서 찾습니다. 그 결과 이 나라의 근현대사를 동학농민운동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일제 침략기의 항일무장투쟁으로 꽃피었고, 그 정신이 3.1운동을 일으키고, 그 3.1운동 정신이 4.19로 꽃을 피웠고, 그 4.19 정신이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발시켰고, 그 광주민주화운동의 그 성스러운 열기가 촛불혁명으로 타올라서 박근혜를 탄핵을 시켰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완전히 민중민족주의로 발조를 해놨습니다. 바로 저들이 주장하는 이 민중민족사관, 투쟁사관의 핵심 원자핵은 항일무장투쟁이라는 것입니다. 일제치하에서 항일무장투쟁의 이미지가 가장 선명하게 각인된 존재가 바로 이 김원봉과 홍범도죠. 이런 사람들을 독립전쟁의 영웅으로 띄우면 띄울수록 항일무장투쟁은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한 권위를 통해 가지고 이승만이 행했던 외교 독립론, 실력 양선론 이런 것들을 다 깔아뭉개버리고 역사의 무덤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관뚜껑을 닫아버리기 위해서 저런 김원봉과 홍범도를 우리 역사의 영웅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국군의 뿌리로 만들려고 하는 이 광란극이 바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계속되어 왔었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홍범도 흉상을 치우기 위해서 그 거친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러한 민중민족주의 사관에 의하면은 김원봉이가 무슨 코민테른의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의월단 활동을 했는지 말은지 월북해서 북한 정권의 창출에 앞장을 섰던지 말던지 6.25 남침의 공신 역할을 했다는 이러한 행위는 사소한 오류야 라고 무시를 하죠. 홍범도가 상관을 구타하고 탈영을 했던지 말던지 자유시 참변에서 우리 독립군을 몰살을 했던지 말던지 소련 공산당원이 돼가지고 공산주의 활동을 앞장섰던지 말던지 이런 거는 전혀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이 김원봉과 홍범도는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현을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가치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그런 위험 분자였습니다. 이런 인물들에게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추서하면 항일무장 투쟁가들이 세웠다는 이 북한의 민족사적인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존재 근거를 부정당해서 역사의 군더더기로 전락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 체제의 대한민국을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문재인 정부가 일으킨 김원봉, 홍범도 소동의 핵심 본질이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벌인 역사 내란이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핵심 뼈대만 추려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 동영상과 함께 이 9번째 챕터에 있는 이 내용들을 함께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민족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이 역사 내란에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이 대한민국 현대사, 근대사가 빠져 있고 또 그자들이 어떠한 거짓말로 이러한 민족주의를 오늘날과 같은 권위를 가진 이러한 학설로 키워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진짜 역사를 우리가 발굴해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이 소위 말하는 반일 종족주의로 아주 떡칠이 돼 있고 도배질이 돼 있는 우리 근현대사를 다시 제자리로 올려놓는 그러한 큰 과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일을 이승만 학당은 앞장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 출판 기념회와 학술 토론회에 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